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 포럼, 내일을 위한 내일. 저는 사회를 맡은 프로젝트 데이의 심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된 1차 포럼에서는요, 서울시 청년들이 처한 현재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내일 이어질 2차 포럼에서는 정책과 교육 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들을 확인하고요. 마지막 내일 모레 이어질 3차 포럼에서는 더 나아가 소셜 임팩트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미래형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3일간 이어지는 내일을 위한 내일을 통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재 청년들이 처한 필요한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해주셨고요. 프로젝트 데이와 함께란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 행사를 위해서 환영사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의 영상을 통해서 보겠고요. 두 번째로 김인호 서울시 특별시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통해서 행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 포럼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대전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이 균질하지 않은 것처럼 재난의 크기 역시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진입을 앞둔 청년에게 다른 세대보다 더 깊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질 연속 포럼 내일을 위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 청년의 아픈 현실을 놓치지 않고 달라진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청년 실업 문제는 누구 한 명의 힘으로는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와 청년들,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상과 다른 차원의 해법을 모색할 때 문제 해결과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포럼에 함께하며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단서를 찾고 서울시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에게도 이번 포럼이 변화의 기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팬데믹은 시민의 일상을 무너뜨렸고 생계에 실질적인 고통과 피해를 안겼습니다. 누구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사회로 첫 발을 내딛고 인생의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너무나 큰 위기에 부딪힌 세대입니다. 오랫동안 그려온 푸른 꿈들이 때를 만나지 못하고 사라질까 안타깝고 세상을 변화시킬 뜨거운 열정이 기다림 속에 오히려 상처가 될까 걱정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위기 극복의 중심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미래형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의 숨쉴 구멍을 만들어야 하지만 민생 안정의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청년의 꿈과 열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기업,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미래가 될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제 4단계 상황이어서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못하는 점이 가장 아쉽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토론자 발제자들을 또 이렇게 현장과 또 그 줌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만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사 전에 저희 오늘 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참여하신 분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1차 포럼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현실과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차 포럼은 서울시 청년 실업의 현황을 짚어보는 자리로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주목해보고 또 앞으로 서울시와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에 앞서 양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산업에 전념하는 민간공익재단 함께 일하는 재단의 이현태 실장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 락다운 세대가 마주한 문제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프리랜서 네트워크의 정재석 대표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토론자로는 저희가 현장에 모시지 못했지만은 화상으로 대신함을 먼저 양해드리고요. 김장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부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김장길 교수님께서는 이제 창업 교육을 서울대 내에서 창업 교육을 담당하시고 메이커 스페이스인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의 운영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방대욱 재단법인 다음 세대 재단 대표님께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대표님은 비영리 스타트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과 육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끝으로 프리나프리라는 이제 어떤 프리랜서 독립 인디펜던트 워커들을 위한 매거진 프리나프리의 편집장으로 계시는 이다혜 편집장님께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편집장님께서는 말과 글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창작자로 콘텐츠 그룹 더 스토리 비의 대표이자 팟캐스트 큰일을 여자가 해야지의 공동 진행자십니다. 맡고 있는 이원태라고 합니다. 지금 그 온라인으로 이제 잘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다양한 이유로 조금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또 야심차게 또 발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하는 게 마음도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 조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조금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과 그리고 청년 계층이 같이 함께 들어주신다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재단은 간단하게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락다운 세대가 마주한 문제 분석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주제를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이제 전략준비실에서 왜 준비했느냐 이제 이렇게 조금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함께 일하는 재단은 지금까지 실업국보 국민위원회로 이제 IMF 당시에 생긴 조직인데요. 지금까지 일자리 누구나 취약계층, 취약계층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갖고 행복한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기 위한 그런 혁신에 대한 고민들을 기업들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의 청년, 락다운 세대의 현실, 락다운 세대의 일과 일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락다운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제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코로나 시대의 청년이란 주제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큰 처음에 화두가 됐던 부분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블루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플러스 우울감이라고 조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순하게 제가 우울감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실제적으로 어쨌든 집 밖을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 고립적인 부분, 그리고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데 대면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다양한 계층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17%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맥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실제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실제적으로 체감한 청년이 있느냐라는 또 실태 조사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총 한 2천여 명 이내에 좀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한 873명, 46% 정도가 나는 코로나 블루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조금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블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사실은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정신적으로 먼저 심리정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먼저 오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체로 이제 전이가 돼서 이제 발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1위로 무기력하다, 2위로 우울하고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몸으로 이제 오는 거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급격한 강정 비복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조사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설문을 통해서 청년에게 질의를 했지만 정신과 전문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문과 의견을 얘기한 내용이 일치합니다. 뭐 순서나 1, 2는 바꿀 수 있겠지만 우울하거나 불안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의 소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정서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면한 현상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일자리로 조금 가져와서 조금 다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도래하면서 실제적으로 개인이나 이제 어떤 신체적인 바이러스로 된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더 이를 통해서 더 우울해졌는가라는 부분을 또 조사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 2월에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실제적으로 발휘가 됐는데요. 이게 막 확산이 됐죠. 그러면서 약 52%, 52.9% 정확하게는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을 경험했다라고 이런 또 자료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게 한 21% 정도 되고요. 권고사직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 이제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에 경영난이 왔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해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이제 실직이나 해고에 대한 얘기들을 했지만 그러면 일에 대한 경험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일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청년 계층이 실제적으로 있는지 또 실태 조사를 또 해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의 코로나 이후로 청년 87.4%는 구직과 관련된 부정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채용 일정의 연기 및 축소 한 56%가 경험이 있다. 기업의 채용 감축 64.8%, 아르바이트 등 소득 기회 감소가 79%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감소됐다고 직접 체감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설문을 실제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취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구직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 63.4%나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또 안 좋아지기도 해서 내가 생각했던 창업에 대한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지연이 되고 미뤄지고 있는 것도 56.5%가 된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몸으로 와 닿고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자료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일에서 멀어진 뭐 결과라고 했는데 상황을 좀 보면 이제 청년 경제 고통 지수라고 사실 2015년도에 서민 사실 이제 서민 경제 고통 지수와 이제 소상공인 경제 고통 지수라는 지수를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 팬데믹 상황도 그렇고 청년의 일자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직면했기 때문에 청년 경제 고통 지수라는 용어가 또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 경제 고통 지수의 조금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은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합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은 안 되고 물가는 오르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보시면 2015년도는 22.2%였는데 이 팬데믹 상황을 넘어가면서 21년도에는 27.7%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 근로소득 증가율인데요. 이 근로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있는데요. 명목소득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화폐 워낙 액면가 그대로 내가 월급을 한 300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이 이제 액면가로 명목소득이 되고요. 실질소득은 물가가 상승돼서 내가 300은 받지만 어떤 부분에 50만 원 더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내 실질 임금은 250만 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증가율 여기는 이제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60세 이상은 5.3%, 이제 30대까지 보면 4.8%가 증가했는데 29세 이하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1.1%가 마이너스인 상황인 겁니다. 밑에 자료를 더 보시면 이제 아예 금액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순자산 증가액을 보면 15년도부터 60대는 한 6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지만 29세 이하는 마이너스 132만 원이 이제 평균적으로 잡힙니다. 사실 이 표에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내용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모집단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상승 이제 중위소득 그리고 이제 중산층 뭐 이렇게 특별한 계층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가 다 합쳐진 내용이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모든 계층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상위 소득자 20% 이상이 많이 올랐고요. 중위 소득은 아마 그 보통 표준 수를 아마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평균치로는 이렇게 세대별로 어쨌든 봤을 때 청년 계층이 실제적으로 경제고통 지수가 많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막혀버린 락다운 세대의 등장이라고 국제노동기구 ILO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청년층의 고용과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 팬데믹에 따른 주요 희생자로 어쨌든 청년층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락다운 세대라는 건 모든 게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것에 봉쇄되거나 막혀 있거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공고하고 있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다운 세대 3고 현상인데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3포, 7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취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부족하거나 간헐적이거나 없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사회 참여가 어려워지고 사회 진출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년이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표를 토대로 지금 매우 불만족과 매우 만족 사이에 보통 아래에 이제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4.6점, 4.63점을 받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들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조금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나만 느끼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만 어려운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통계 자료와 설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락다운 이제 두 번째 이제 트랙에서 락다운 세대의 현실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년 고용 악화, 서두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공채 종말의 시대, 실제적으로 지금 300여 개 기업에 대상으로 하반기 전형별 채용 계획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시 채용만 한 82%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공개 채용은 단 6.8%입니다. 이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개인의 바이러스가 퍼지기도 했지만 확산되기도 했지만 기업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채용의 이슈도 이제 공채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수시 채용만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감을 또 하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와닿냐 했을 때는 이런 공채 감소의 체감이 88%나 되고 그럼으로써 해서 공채 감소로 인해서 느껴짐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62%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악화에 대한 청년 고용 절벽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를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팬데믹 이후와 팬데믹 전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0대부터 20대까지 다 팬데믹 2020년 2월 기준으로 다 이렇게 고용률이 하락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20대와 파란색 선이 20대고요. 예, 녹색 선이 30대입니다. 그래도 30대는 20년 2월까지 고용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현저하게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20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더 팬데믹 이후에 더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도래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체감을 고용 절벽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이제 하향 취업은 아시겠지만 일자리 학력의 불일치, 취업자의 학력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내가 어떤 고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학력이 필요하지 않을 일자리로 찾게 되는 거죠. 옆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제 비청년층은 기준점이 이제 100인데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 곡선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은 이게 하향 취업 현황이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취업이 지연되고 가계소득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불어나고 결혼이 어렵고 미래 자본 형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데이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불평등의 세습인데요. 지금 가족 형성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가족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부모 세대의 어떤 소득의 그 차이로 인해서 교육의 불평등, 고용의 불평등, 그러면서 또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 순환의 고리가 악순환의 고리가 또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서 만약 많다면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덜 좋은 직장? 뭐 그런 게 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소득으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가계구조가 세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의 불평등이 세습이다. 라고 또 이렇게 자료를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기하게도 한 10년 주기로 조금 이제 국내에 이런 위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98년에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현황이 발휘되고 있는데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년 차의 임금이 5에서 8년 차 임금보다 현저하게 낮았던 그런 시대적인 또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년 일자리 정책을 조금 살펴보면 과거를 통한 또 현재를 답습해야 되고 또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정책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일자리 정책으로는 공공근로, 직업훈련 및 취업발전, 실업자 생활안정에 5년간 약 26조를 좀 투입해서 노동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취약계층 소득 보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세금으로 진행되고 유한한 자원 안에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접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혁신 클러스터 조성, 그러니까 벤처 창업의 촉진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또 자금을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보다 노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직접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 인턴제라든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3년간 약 6조 원 청년 고용 위기에 대응을 했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간접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 해와서 벤처 생태계 조성의 정책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때부터 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팬데믹 연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수반돼서 청년 고용의 절벽과 소득 감소, 일상이 붕괴된 부분들을 회복하고 안정화하는데 조금 이바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락다운 세대의 일과 일자리 측면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청년이 바라보는 암울한 일자리 이렇게 주제는 했지만 청년이 바라보는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나빠질 것이다. 49% 절반 이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년이 바라보는 직장 취업 가능성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최소 연봉 제일 많은 표를 40% 이상 표를 차지한 3천에서 4천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 직장 가능한가요? 불가능할 것 같다. 나는 평생 직장보다는 짧은 기간 일하더라도 연봉을 좀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커홀릭 개념보다는 이제 워라벨. 여기 이제 이제 데이터에도 나오지만은 90년대생은 어쨌든 일찍 출근해서 미리 좀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동의하지 못하겠다. 70년대생은 그게 맞지 않겠냐라고 한 50% 이상 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대적으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은 45%가 민간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29%가 역량 개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취업 서비스들을 받고 싶다. 그리고 24%는 공공부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고용 창출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정말 다양한 고용노동부나 서울특별시, 서울시나 행안부나 다양한 일자리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들은 어쨌든 청년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특화 일자리에 대한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취약한 구조에 있는 청년 일자리를 개선하고 또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점은 수혜 대상이 좀 적다는 부분, 그리고 한정적인 관계로 실효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고퀄리티의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에 조금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한계점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의 일자리 정책들은 어떤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청년 단기 일자리에 약 20억 파운드를 투입해서 단기 일자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기도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공기관 외에는 이런 급여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급여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정책들 지금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덴마크나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락다운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재현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봐도 요즘 청년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특색들,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MZ 세대가 등장하고, 사실 이런 이제 이 세대에 대한 특징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한 영향력. 요즘 가심비라고 해서 물건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는 소비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일상력 챌린지라고 해서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가를 30분 하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루틴을 잡아두는 행동들. 그리고 부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유산슬이 이제 특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소비,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뭐 주거 비용을 절약하는 뭐 이런 예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고 있는 세대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투자, 가시적인 투자. 토스나 이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토스나 이제 카카오뱅크 가입률이 20대가 40%에서 50%고요. 30대가 30%입니다. 사용률이 20, 30대가 청년층이 한 7, 80% 되는 겁니다. 훨씬 이제 접근성이 좋고 이 다루기 쉽다는 것도 아마 요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집값은 너무 오르고 취업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를 주식 투자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제 20대가 정말 많이 하고 있다. 30대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제적인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20대가 정말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 표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잘 되면 좋은데 20대에 원래 이제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는데요. 개인도 어쨌든 개인의 파산을 했을 때 조정하는 역할. 이게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워크아웃을 많이 신청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신입으로 딱 들어갔을 때 어쨌든 버텨보자. 뭐 저같이 이제 라떼라면 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64%나 조기 퇴사 신입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년을 바라지 않는다. 네, 61%나 됩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퇴사의 두려움보다는 내가 내일을 조금 하고 싶은 그리고 평생 직장보다는 전문성을 좀 고민하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 작가님과 배은술 도배사, 이스라 작가님은 이제 본인이 1인 출판사를 직접 이제 조그만 이제 집을 얻어서 실제적으로 글쓰기 강사 그리고 일간 이스라 이제 칼럼을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계속 실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은술 도배사는 사실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리고 또 사회복지 쪽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업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도배사로 지금 2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일자리와 조금 정말 다를 수 있겠구나, 가치가 다를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은 세대의 친구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제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다라고 하고 두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왜 소개해 드렸냐 하면은 어쨌든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왜냐면 너무 이 팬데믹이나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많고 자기의 잡을 계속 지킬 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 일자리에 대한 집중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지금 공시생들이 이제 역기능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마이너스 21조 정도 되고, 순기능적으로 지금 공시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이제 순기능적 지출, 그래서 4조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경제적 순기의 비용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7조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 공시생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해서 다른 곳에 공무원 말고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한다면 마이너스 17조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없어지고 삭감이 되고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요인이라고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MZ세대의 성향과 그리고 외부 환경의 이런 팬데믹과 같은 다양한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유노멀 시대에서 저희가 조금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조금 기반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소셜 벤처 등 사회 변화를 주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앞에 이슬아 작가님과 배은술 그 도배사님처럼 한번 세상에 본인을 좀 테스트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쨌든 IMF 외환위기 때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또 극복을 하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또 극복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MZ세대의 등장을 통해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한번 일자리에 대한 변화와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요. 방금 이제 말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들의 어떤 자기의 역량을 키우고 또 자기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또 이렇게 자유로운 일하기 방식이 지금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획 이코노미에 따라서 이런 프리랜서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프리랜서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규적인 어떤 사회적인 뭐 보호망이나 혜택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들의 이제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단체 프리랜서 네트워크의 정재석 대표님을 모시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바로 이어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발표까지 듣고서요,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자 프리랜서 네트워크의 정재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라고 하기에는 앞에 너무 훌륭하고 뭐 데이터가 가득한 그런 발제가 있었고, 저는 데이터보다는 좀 더 말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야기할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라는 것들이 아직 좀 많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뭐 엊그제도 마침 부산시에서 프리랜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오늘 부산에 내려와서 자문 미팅을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었는데, 저는 현재 지금 여기서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쌓여야 앞으로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저는 지금도 프리랜서로 독립노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 다시 갑자기 일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솔직히 좀 정신없는 와중에 발제를 준비하게 되기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좋을까? 나도 좀 데이터들을 열심히 모아봐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제 역할이, 그리고 프리랜서 네트워크의 역할이 항상 그래왔듯이 대화의 포문을 여는 오늘 제가 발제 타이틀로 가져온 이니시에이트를 하는 역할로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작년에 좀 비슷한 주제로 코로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의 변화 뭐 이런 내용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포럼의 주체가 또 서울시여가지고 제가 좀 더 서울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이런 발제라고 하면은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혹은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사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위주로 해보고 싶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들 좀 이따가 나오게 될 건데 뭐 그런 희망이 가득 찬 희망이 보이는 이야기들 뭐 이 연속 포럼의 분위기가 좀 상반되는 거긴 한데 그쵸?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조금 짚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저는 제 발제에서 오늘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단어를 사용할게요. 아직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뭐 인디 워커, 뭐 프리 워커 다양한 단어들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진행된 미국에서는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그런 풀 텀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료에서도 제가 써놨지만 인디펜던트 워커는 이게 뭐 어떤 뭐 공식적인 정의 이런 건 아니고 취업된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의 기술 아니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기술과 능력 혹은 리소스로 프로젝트 혹은 기간별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는 좀 유연한 독립적인 노동 주체를 말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닌 프리랜서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창작자들이 이 인디펜던트 워커에 포함되면서 또 이들이 또 만들어낸 경제를 크게는 뭐 긱 이코노미, 나눠서는 또 뭐 플랫폼 이코노미 뭐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죠. 인디펜던트 워커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미 노동 인구의 과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네, 이 자료를 보시면은 나오는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할 때 2008년도나 2009년도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얘기해요. 아까 전에도 사실 발자자분들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 되게 폭발적인 증가를 경험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크게 경험한 미국이 이 성장세를 되게 잘 추적하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우린 또 다시 한번 인디펜던트 워커의 폭발적인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앞으로 좀 더 쌓여야겠지만 이미 긍정적인 사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디펜던트 워커가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크게 3가지 이유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경제와 산업의 변화. 이게 뭐 심플해요. 보이는 그대로 실업률이 증가했고 그리고 뭐 살아남기 어렵거나 버텨야 하는 많은 영역의 기업들이 다운사이징을 선택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는 또 감소를 하고 있고 아까 발제자분들께서도 많이 이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기존의 기업들도 뭐 재택근무를 장려하거나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조금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2번째 이유인 제도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좀 재밌는 게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랜서들을 위한 코로나 지원금 혹은 뭐 그런 프리랜서들을 타겟팅하는 전용 케어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 팬데믹 시기에 제한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전에는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정책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비껴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인디펜던트 워커들도 이런 노동 체계 아래 좀 보호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편이 되고 있다는 되게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3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일의 방식과 개인의 가치의 변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할 때는 9 to 5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들조차도
모두 한 번씩은 리모트 워크를 경험을 했어요. 리모트 워크는 사실 독립 노동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그렇게 일과 일상생활의 중심이 일주일 중 사실 원래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잖아요. 근데 그 일터에서 나와 내 중심, 그런 집이라든지 내 주변 환경으로 옮겨지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좀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인디펜던트 워커로 갑자기 막 변신, 막 이렇게 뭐 일의 방식을 단번에 바꾸기보다는 이른바 플렉시블 워킹이라고 하는 좀 유연한 그 일의 시프팅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독립노동을 뭐 사이드로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의 일자리를 잠깐 그만두고 좀 더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하면서 독립노동만으로 밥벌이를 해보거나 아니면 또 다시 좋은 기회가 온다면은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하는 등 그런 이제 단순히 한 가지의 일의 방식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일의 형태와 상태에 변화를 주는 그런 플렉시블 워킹이 점점 퍼져나가서 더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는 다양한 일의 방식을 약간 이렇게 순환적으로 경험을 해볼게라는 예측들이 많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주위에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요즘에 좀 최근에 뭐 기사화도 좀 되기도 했는데 어차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이제 회사만 열심히 다녀서는 서울이나 어디든 집을 사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왕 집을 못 살 거면은 좀 더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자유로운 성장 아니면은 뭐 좀 더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일의 방식에 한번 변화를 좀 줘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주변에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커리어 빌딩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서 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직을 할 때도 점프를 해서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청년 실업 문제로도 되게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이런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인디펜던트 워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늘어나는 이런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아요. 뭐 청년이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말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독립노동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간접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 또 일의 형태나 방식을 바라보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좀 많이 시프팅을 하고 있다고 저도 되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혹은 대한민국에 더 많은 청년들이 마냥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독립적이고 능동적이게 자신의 밥벌이를 안정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본론이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요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최대 검색 사이트인 땡이버에서 한 2017년 한 정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단어는 고사하고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좀 검색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좀 다시 좀 찾아봤어요. 이게 왜 찾아봤냐면은 사람들이 이 이슈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혹은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갖는지 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뭐 사실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기껏해야 저 프리랜서들의 세무 대행을 해주는 세무사 사기
저 되게 사실 큰 이슈긴 했어요. 2017년도에. 근데 뭐 저거 아니면은 그 외에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옆 나라에 뭐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만 있고 사실 그 어떤 한국이나 뭐 서울이나 뭐 기타 등등 국내와 관련된 의미 있는 뭐 기사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2018년 4월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라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어요. 뭐 저도 사실 물론 협력을 하고 있던 입장에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기사들, 뭐 자료들, 조사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검색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뭐만 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을 좀 볼 수 있고 기사만 하더라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더라고요. 뭐 저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찾아봤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사실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를 이 이슈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뭐 미국에서 심지어 먼저 경험한 입장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좀 처음으로 공식적이고 대대적이고 심지어 좀 포괄적인 접근을 시작했어요. 이니시에이트를 했죠.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어젠다든지 공론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변화도 생기고 그에 맞는 환경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서울시는 되게 엄청나게 꾸준하게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크고 작은 시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뭐 실제 정책들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고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고 시도를 했죠. 저는 아직 주변에서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유흥자 그리고 은행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대출이자 약간 이런 걸 지원하는 금융적인 지원 노력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는 또 몰랐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이슈고 그런 무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이어져 가지고 팬데믹 기간에는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50만 원씩 받은 그리고 청년 프리랜서 사업 아이디어 지원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서울시에서 시도가 되고 최근에는 뭐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도 시작을 했다고 알리기도 했어요. 이게 여기 밑에도 지금 가운데 밑에도 써 있는데 좀 재밌었던 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해 상반기 최고 인기 검색어가 프리랜서 지원금이에요. 그 50만 원 주는. 2위가 재난긴급 생활비.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많은 검색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게 되게 많은 서울시의 청년들이 사람들이 프리랜서로서 혹은 본인이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모색해가면서 이거를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이게 저는 되게 굉장한 이니셔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서울시 청책 토론회 이후로 한동안 제가 사실 그저께에도 그랬고 지자체, 뭐 공공기관 막 이런 데서 되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뭐 본인들도 실태 조사를 해보고 싶다, 조례를 제정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전국적인 그런 관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가속화, 액셀러레이트를 시키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서울시가 그럼 정말 과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뭐 잘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시도 이와 관련해서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로서 더 의미 있는 결과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도들이 되게 지속적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전국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로 이어지는 그런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독립 노동을,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워커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이런 거 다 포함한 이런 게 임시가 아니라, 잠깐 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과 업의 방식 중에 하나고,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취업을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기반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리서치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거가 뭐 엄청 자주 일어나거나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일단 시작은 끊었으니까.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게 뭐 여러분들도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범위가 진짜 넓어요. 그러고 뭐 심지어 얼만큼의 커미트먼트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풀타임 일자리에서 9 to 5 일을 하면서도 인디펜던트 워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좀 다양한 숫자들, 그리고 뭐 유형들, 그리고 실태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보해 놓는 게 좀 더 이런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런 교육, 이 프로그램 연계나 뭐 아니면은 다양한 영역에서 혹은 다양한 위치에서 그런 연차들에서 독립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케이스들을 소개하는 그런 정보 전달을 하는 일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독립 노동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임시로 일의 방식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의 방식과 상태를 되게 본인이 임시라고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세무상담이나 뭐 융자, 대출이자, 이게 뭐 얼마나 사실은 규모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계속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되게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단발성의 그런 지원금 형태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형태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프리랜서가 되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은행 업무예요. 이게 본인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프리랜서면 대출도 쉽게 나오지 않고 뭐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독립 노동을 한번 해볼까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꽤 큰 진입장벽이 되더라고요. 취업을 하면은 취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대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들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거랑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 뭐 좀 더 나아가서, 그리고 뭐 서울형 그런 프리랜서들을 위한 뭐 보험 상품 개발, 뭐 이런 연계, 뭐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상의 영역에서 인디펜던트 워커들한테 조금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려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리서치들을 통한 좀 의미 있는 결과값들이 좀 필요하겠죠. 청년 실업이라고 하면은 마치 취직하지 않는 모든 청년들을 전부 실업 인구로 판단해버리는 좀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전 조금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중에는 좀 안정적인 인디펜던트 워커를 꿈꾸는 사람들도 분명히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적이고 유연하게 일을 하는 그런 인디펜던트 워커가 늘어날수록 마냥 포기만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청년 실업 문제의 당사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당사자들이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곧 오겠죠. 왔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사실 다 제가 오늘 하는 말이 뭐 모두가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는 법,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유연하게 일을 하면서 뭐 스스로 밥벌이도 해보고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법을 이제 좀 모두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발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행사는 저희가 3번 연속에 걸친 포럼으로 진행되고요. 내일은 이제 교육과 또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날에는 좀 더 대안적인 이야기로 저희가 이제 뭐 소셜 임팩트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런 답답한 현실이 아니고 그래도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기회입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행사 접속해 주시고 또 이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또 사전에 저희가 질문 주신 것들도 정리해가지고요. 이제 토론 시간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간이 4시 7분 정도인데요. 저희가 5분 정도 잠깐 휴식을 하고 바로 이제 12분, 13분 정도에 이제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김장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 연구부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이제 다양한 그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또 공대 창업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방대욱 재단법인 다음 세대 재단 대표님께서 참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나프리라는 또 이제 프리랜서들을 위한 매거진 만들고 계신 이다혜 편집장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좀 현실적인 대안들 그리고 주셨던 질문들 모아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휴식하고서 5시 13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만 이 링크는 종료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이제 계시면은요 저희가 대기하고 바로 1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자분들은 현장에 계시지 않고요. 지금 각자 계신 곳에 있어가지고요. 원격으로 진행되지만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좌장 맡아주신 김인재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인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 포럼, 내일을 위한 내일의 토론의 자장을 맡게 됐는데요. 전체적인 사회적인 통계를 보면 청년들이 3명 중에 1명은 실업의 상태다. 특별히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도 보면 세계 노동 기구에서 발표한 ILO의 발표에 따라도 코로나 시대의 가장 사회적인 피해 계층이 청년 세대다. 정말 모든 게 막혀버린 세대라고 표현할 자록 락다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또 사회적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취약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가장 가능한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발표가 있었고 또 이어서 토론자들의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화상이지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하실 분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 부교수신 김장길 교수님 온라인에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통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길입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재단법인 다음 세대 재단의 대표이신 방대욱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 재단의 방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매거지 프리나프리 편집장이신 이다혜 편집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거진 프리나프리 이다혜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토론자들과 앞서 두 분의 발표자의 발표를 통해서 온라인에 지금 패널들이 70여 분이 함께 소통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발제와 토론에 대한 패널의 의견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함께 중간중간에 발제와 토론자들에게 질의를 통해서 온라인의 소통을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35%가 MZ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가를 중요시하고 또 현실성에서 윤리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또 경제활동에서도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자아 실현보다는 좀 더 재밌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이것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막힌 담처럼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자가적인 또 자아적인 실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너무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또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당사자인 청년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 사항들을 함께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공론화시켜서 실제적인 앞으로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들을 피상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적인 일들을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귀한 정책 자료의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의 시간은 저희에게 좀 정해진 시간대로 각자 6분가량 이제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또 토론자들과 패널들의 또 질의응답을 통한 시간을 통해서 2, 3분간의 더 시간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김장길 교수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장길입니다.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이제 대면이 되지 않았다, 비대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비대면 중심의 사회가 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생활 습관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타개를 하고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말로는 극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바뀐 세상에 계속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극복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종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직도 4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백신이 접종이 완료가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나 이런 식으로 또 사회가 바뀌게 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극복이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이 시점에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사회에 맞춘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됐고, 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뭐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과거와 같이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 실업 문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번에 지금 생기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는 꼭 지금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지난 10년간 청년 실업률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었고요. 그리고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졌던 이유가 과거에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침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나 뭐 이런 쪽으로 보게 됐다고 한다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이 실업률 증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비대면 환경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이제 실제 매장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적어지게 되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매장들에서 이제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키오스크를 치우고 다시 이제 그 안에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들이는 상황은 안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종류의 어떤 사회의 큰 변혁 자체가 사실은 청년 실업률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점점 더 좀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과연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 원래대로 되돌아올 만한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부분들은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은 극복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상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정책에 관련돼서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고 어딘가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그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창업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프리랜서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를 자기가 직접 해나가는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많이 그 생기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사실 아직 굉장히 갈 길이 되게 먼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통상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그게 어떤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프리랜서는 태생적인 한계가 내 몸이 아프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단 몸이 아파가지고 뭔가를 못하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런 프리랜서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1인 창조기업처럼 이제 혼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법제적인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세세한 부분들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길 교수님의 토론에서 우리 청년 실업들이 늘어난 것이 경제 침체와는 조금 다른 측면, 그리고 다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또는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팬데믹 상황에서의 발생됐던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다시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청년들의 자가적인
기본적인 일자리의 대책들을 서울시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많은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서는 재단법인 마음세대 재단 대표이신데요. 아마 현장에서 청년들과 가장 밀접한 체감들을 하는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나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방대욱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방대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창직과 프리랜서 혹은 인디펜던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 김양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약간 조금 청년 실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질 거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한데 실제 코로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아직 실천하지 않은 것 사이에 간극을 확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문제가 새롭게 막 발생했냐 물론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있었던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실제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해진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기술과 자본 아이디어가 결합하면서 플랫폼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의 현실들은 플랫폼화 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마주하고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대면이 불가능한 사항들이 연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또 노정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우리 21세기 자문을 썼던 토마 피케티가 이야기했듯이 다수의 노동을 통해서 분배되던 부가 점점 줄어들고 소수의 자본에 의해서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가 점점 늘어나는 사실 21세기 자본의 현실들이 지금 노정되어 있는 거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난제 중에 난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조금 사회적 청년 일자리 문제나 노동 환경에 관련된 거 아니면 이제까지 노동 협약과 사회 계약에 관련된 것이 전반적으로 재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사실 위기 대응이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되게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 1996년에 The End of Work이라는 책을 쓰죠. 한국에서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그때 사실 이제 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전체 주제로 해서 썼던 책인데 그 당시 그 책은 굉장히 흥미롭다고는 이야기됐지만 현실감은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책의 내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노동은 어찌 보면 본인들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지 본인 삶의 가치를 사실은 만들어내는 노동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찌 보면 노동으로 해서 해방되어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일자리 부분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이 속에 담겨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겪고 있는 다행이라 할 수 없는 다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명 한 명 각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들의 건강함이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년의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룹에 대한 새로운 창직 활동도 저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 다음 세대 재단에서는 사실 한 2, 3년 전부터 어떤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냐면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일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비영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사회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들을 수행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비영리 스타트업에 수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참여 신청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스타트업 한 분들 중에서 니트 생활자라고 무업 기간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들도 저희 스타트업의 그 뭐죠 인큐베이팅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꼭 자본의 디펜던트한 일자리가 아니라 비자본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비영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약간 그 인디펜던트 노동자들의 역량과 추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인 안정망과 사회적인 보호 체계가 제대로 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노동자로서의 지위, 이제까지 노동운동과 노동환경의 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한 세상의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지금 거의 약간 해체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보호와 보장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사회적 논의들도 같이 병행되면서 일자리의 폭 자체를 꼭 경제활동이 아니라 다른 일도 전체적으로 좀 펼쳐나가는 형태에서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대욱 대표님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사회적인 대안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본에 자본시장에서 발생했었던 일자리의 창출과는 다르게 또는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본적인 자본을 통한 비자본적 그리고 청년들이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치유하고 또 사회적 문제들의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능동적인 그런 일들을 재단에서 하고 계신데 또 그런 하나의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청년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활동들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 의견을 들으면서 새롭게 더 알게 됐고 앞으로 그런 사회 안전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도 아마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지원 정책에 또 그런 비영리 스타트업들이 청년들이 더 활동가들이 그런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많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데아의 편집장님 토론을 들을 텐데요. 아마 프리랜서의 느슨한 연결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일하는 생태계를 지금 많이 만들어 계신다라는 이제 프로필을 봤는데요. 참 오늘 토론을 통해서 발제하신 분들이 인디펜던트 워커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우리 세대가 말하는 라떼 세대에는 기본적인 고정관념에서 평생 직장에 어쨌든 개념들로 한 직장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끝까지 일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열심히 자기를 혹사시키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MZ세대에서는 프리랜서 노동자들 또는 프리랜서 워커들이 독립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일하는 세계에서 또 그 새로운 생태계들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실감나게 우리 이다혜 편집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다혜 편집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이자 그리고 프리랜서 당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활동가의 관점에서 좀 그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업이나 일자리 정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고 있는 한계는 결국에 일자리라는 기준 자체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로 바라봤던 말 그대로 정규직 일자리로만 한정 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판사는 70%가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판계야말로 이런 프리랜서 기반의 외주 노동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회사 규모로도 어떤 산업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IT 서비스나 콘텐츠 산업은 이미 외주 노동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프리랜서 노동자가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프리랜서 노동자는 그 실업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일자리와 실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프레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로서 포섭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된 상태의 노동자가 아니라 현재 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세 계층을 정규직 노동자나 아니면 창업가 외의 노동자로 범주화해서 그 정책이나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안에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워커처럼,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업을 1인 사업자를 유지하는 초소형 사업체,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내에서도 창의 노동, 웹툰 작가라던가 웹소설 작가라던가 이런 창의 노동자가 있고 또 그리고 가사 노동자라던가 대리 노동처럼 사실 기존의 노동자로 포섭할 수 있지만 빅경제가 발현됨에 따라서 노동자로 포섭되지 못하고 사업자로 밀려난 계층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노동 계층을 좀 분석하고 일자리의 상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볼 시선은 무엇이냐.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의 최저선이 정말 지켜지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지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의 최저선이 정말로 좋지 않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고 제 주변에 정말 일부 복지가 좋은 회사 외에는 노동의 최저선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발제하신 분의 이야기처럼 이럴 거라면 내가 돈을 위해 노동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찾아가겠다라거나 아니면 어쨌든 노동의 최저선을 지켜주는 그 공무원이라든지 그 공직으로 가겠다. 이 두 갈래로 나뉘어버리는 것이죠. 노동의 최저선을 좀 더 분석해 나눠보면 단가, 임금이 있겠죠. 지금 현재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인데 글값이 20년째 똑같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 기타 프리랜서들이 노동하고 있는 곳의 단가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착취의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일을 주는 원청에서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일을 주게 되고 이 예산을 조금씩 쪼개서 에이전시에서 또 가져가고 프리랜서가 가장 마지막에 받게 되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 프리랜서는 결국에 저임금의 과노동을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공정 거래도 상당합니다. 저작권 침해라던가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던가 아까 표준계약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상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하는 비율은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통계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노동권 부분입니다. 인권 침해 부분, 성희롱이나 성폭행 부분,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해서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취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결국 모든 피해를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와 함께 일하는 실무자들이 이제 프리랜서의 노동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 프리랜서는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생각을 한다던가, 일용직 노동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갑질을 한다던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산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프리랜서가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좀 불리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노동의 최저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현실적인 지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프리랜서는 임시직이 아니다라는 시선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프리랜서는 늘 뭔가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너네 일하기 힘들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최근 몇 년간 좀 늘어났어요. 하지만 사실 프리랜서는 취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업을 내가 주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는 어떤 주체적인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새로운 노동의 형태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술인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하고 3개월 이상 50만 원씩 임금을 받았을 때 가입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 예술인 프리랜서 중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 실제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진행이 된다면 허울뿐이 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실제로 어떻게 노동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노동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나타나 주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혜 편집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됐는데요. 프리랜서의 대부분 이제 일자리를 임시 또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을 이제는 프리랜서가 독립적인 일자리의 영역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큰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이따가 발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자체나 또는 정부에서 프리랜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인 구축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때 그분들의 일자리가 독립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거는 잠시 질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발제자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의가 들어와서 발제자님께 사전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발제자님께 물어보기보다는 토론자님들한테 또 같이 공유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 시대에서의 직업의 정의가 매우 유동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사회에서 보장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여전히 안정적인 직장, 회사 등을 벗어나기 어려운 듯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질문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서 발생됐었던 다양한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아마 포괄적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직업의 정의 그리고 유동적인 사회에서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는 코로나의 전 세대에서 굉장히 유동적인 일자리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시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좀 안정적인 지위의 일자리로 보장받고 있는가, 이런 질의 같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 장재석 대표님 발제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가 켜져 있군요. 일단은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은 해외 사례를, 가장 업데이트된 사례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는 오랜 시간 미국에서 지냈어요.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지냈고, 주위에는 저와 비슷한 인디펜던트 워커들, 프리랜서들 혹은 창작자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리고 어렸을 때니까 시작하는 의미의 그런 이제 진입자들인 거죠. 그런 역할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대한 고민을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심지어 2008년, 9년, 10년, 11년 요 당시에 뉴욕에서는 프리랜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었고, 이 단체는 뉴욕시라든지 이런 지자체에다가 프리랜서들과 관련된 조금 실질적인 그리고 강제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조례들 또 만들고, 그리고 뭐 보험 상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내가 만약에 부당한 계약이라든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돈을 떼어 먹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한 것들이 뭐 물론 다희님이랑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프리랜서는 1인 개인 사업자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해외에서는 이제 제 친구들이나 혹은 저랑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 한국에서는 프리랜서로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사업자를 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은 되게 웃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프리랜서는 그런 식으로 사업자의 형태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디에 속하지 않고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들에 대한 정당히 프리랜서로 일한 프로젝트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받으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프리랜서에 대한 세금이 따로 없죠. 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국세청에서도 그렇고 프리랜서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붙이면서 뭐 기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세금 체계부터 프리랜서들이라든지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약간 임시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아까 전에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직업으로 혹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사실 저도 너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왜 사실은 많이 나오냐면은 되게 극명하거든요. 눈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는 숫자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되게 많은 미국의 유력 언론지라든지 미디어에서 2022년, 2023년이면은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을 해보거나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지금 현재도 35%에서 40%, 그리고 앞으로는 과반수가 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반수가 넘는다는 건 50%가 넘는다는 뜻인데, 전체 노동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일을 하거나 그걸 경험을 하면은 아까 전에 그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노동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전부 이제 한번 되짚어 보고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네, 토론자 중에 이다혜 편집장님도 아마 현장 사례에 대해서 해외 사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다혜 편집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정재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뉴욕시에 처음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안이 시행이 되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가장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내 근로정책 기준실에서 프리랜서들이 법정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체불된 임금 거의 250만 달러를 수령했다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 AB5법이라고 해서 플랫폼 노동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노동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준을 뒤엎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노동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캘리포니아 AB5법에 따르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 입증 책임이 전가된 것이죠. 이런 움직임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노동자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서 보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벨기에에서 시작한 스마트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또 이제 예술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술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계약부터 모든 일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 국내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조금 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 초에 대구에서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 협동조합이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하게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이 새로운 모델로서
사업자와 노동자 그 중간의 협동조합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에서도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를 이제 조례로 또 정하고 또 그 범주 내에서 다양한 발생할 수 있는 권익 보호를 하고 있는데 또 미국과 해외 사례를 보면은 권익 보호 관련된 이제 조례까지 제정이 돼서 지자체 차원에서 프리랜서가 하나의 직군의 영역에서 조금 더 노동 시스템에 안정된 일자리로서 지위를 얻어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디펜던트 워커들의 노동 시스템 아래서 보호되고 새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앞으로 더 공론회장에서 또 활발하게 토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질문 들어온 것 중에 근무 형태가 자유롭지만 고용과 해고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노동시장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질문이 어려운데 아마 재택근무가 현실화되고 있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상시적으로 우리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질문자의 걱정은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또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마련돼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서울대학교의 김장일 교수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뭐 간단하게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제 사회 흐름이나 아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예상을 할 때는 좀 어떤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심적으로 우려를 하는 상황과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일을 주도하는 주체의 어떤 입장이나 그 상황을 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그 생활의 패턴이 변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제적인 장도도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고가 더 쉬워지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정책이나 법제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해고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제 뭐 5인 이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면은 뭐 반드시 뭐 한 달 이내에 고지를 해야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노동 그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뭐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가고 5인 이상의 정규직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 법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해고가 쉬워지지는 않아요. 그럴 일이 생기진 않는 게 어차피 그 상황에서 나 편하다고 해고를 그냥 내 맘대로 시켜버리면 결국에는 노동청 가가지고 고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안 생기고요. 오히려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입장에서는 글쎄요, 해고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니까요. 내가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법제적인 제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관둘 때도 사실은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야 되고 뭐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슈들에 맞춰 가지고 제도가 바뀌게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방금 얘기한 그런 이제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복잡다단하게 서로 합쳐져서 모든 사람이 최대한도로 어떤 그 불이의 어떤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가 바뀐다고 그 일이 생긴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좀 제도적인 문제라서 사실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업무의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또 재택근무라든지 다양한 유연근무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고정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또 해고라는 어떤 자기의 일자리가 조금 더 유연한 사고에서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법과 제도 속에서는 코로나와 또 비코로나와 상관없이 노동의 인권과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인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가치들을 앞으로 더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유연근무제나 아니면 노동인권의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 오늘 논의됐었던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들을 어떻게 법제도화 속에서 더 개선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도 사회적인 공론의 큰 제도 접근 마련에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 순서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 토론 시간이.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프리랜서 독립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러한 워커들을 위한 교육과 리서치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가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첫 출발을 위한 행동으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내가 프리랜서 노동자로 일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같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우리 정 대표님 해주실까요? 네. 다혜님이 훨씬 더 대답을 잘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혹시 다혜님 얘기를 더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독립노동자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독립노동자로서 살아간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으신지부터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고 이 직업으로서 독립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게 순서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항상 저의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나 혹은 후배들이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 스스로가 뭘 할 줄 알고 얼마나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자기의 워크 스타일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하는 방법. 왜냐면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학교에서 이제 막 나왔거나 혹은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나온 경우라면은 혹은 아직 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되게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캐파빌리티는 어디까지인지, 내가 실질적으로 잘하고 좋아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일이 사실 그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어야지 조금 단단하게 내가 나한테 맞는 일을 얻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저한테 시켜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발제자님과 토론자들을 통해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질의하신 분들의 답변이 100% 이해되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토론에는 온라인 답변으로 또 보완된 답변들을 드리고 서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람으로 오늘 첫 번째 순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현실과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에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원태 실장님, 정재석 대표님, 오늘 토론으로 함께 수고해 주신 김장길 교수님, 방대욱 대표님, 이다혜 편집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속 토론회이기 때문에 내일 또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토론회 순서로는 국내외 교육훈련 사례 분석을 통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시사점에 대해서 내일 3시서부터 5시까지 온라인 소통을 통한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청년 고용 환경 변화에 발맞춘 코로나의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더 세밀하게 더 청년들의 의견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발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